두 개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모으려면 마트에 가지 마라. 초소량 번쩍 배달의 시대. 비마트가 왔다. 언제 들어가? 108번 고객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시대는 끝났다. 요즘은 이렇게 삽니다. 배민 오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FEconf에서 스테이트 차트 복잡한 UI 상태를 지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주로 GitHub랑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슬랙이랑 유사한 이제 메러머스트라는 오픈소스 도구의 코어 컨트리뷰터로 커미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로 리액트, GraphQL,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리스크립트 생태계 쪽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컨트리뷰션을나 이제 주변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꽤 방랑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특성화고에서 게임 개발을 하다가 솔루션 엔지니어를 잠깐 첫 회사로 솔루션 엔지니어를 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 개발자로도 잠시 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브시스터즈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한 지 이제 1년 반이 약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FEconf라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게 조금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네, 그럼 데브시스터즈에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내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제 뭐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관련 시스템들을 외부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게임을 알리기 위한 미디어 컨텐츠들, 이제 뭐 다양한 홈페이지들,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거를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회사라서 웹을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웹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을 홍보하고 웹을 통해서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발표에서 저 어떤 얘기를 들고 왔냐면, 네, 큰 발표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친숙한 상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할 거고요. 네, 지긋지긋하게 FEconf에서도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발표가 있었음에도 전 상태 관리가 너무 어려웠고 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얘기는 조금 제쳐두고 UI 상태 관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조금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고민을 했던 거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UI 상태가 정말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상태를 끌어안지 않고 혼자 끌어안는 대신에 이제 다른 분들과, 특히 팀에 있는 비개발자 동료분들,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 이런 분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먼저 상태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은, 상태는 사실 저희가 UI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다른 UI 위젯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HTML로 한 줄만으로도 이렇게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체크박스도 이제 일종의 불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저희가 UI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UI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리액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앵귤러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썼으면 이런 상태를 관리하는 게 이거보다 쉬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 너무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온오프 버튼 만들려고 저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필요할까요? 자, 이 온오프 버튼을 지금 리액트로 구현을 했는데, 이 리액트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분명 HTML 코드 한 줄로 나왔던 건데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코드로 저 온오프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오프 버튼 하나만으로 리액트 상태 관리가 어떤 흐름으로 동작을 하는지 저희는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진실의 원천이 되는 단일의 값이 하나 있고 그 값을 저희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할 상태로 이제 변경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로직이라고 있죠. 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에서는 셀렉터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이런 로직이 있고 그리고 그 로직을 통해서 진실의 원천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또 다른 상태들이 있어요. 이제 파생이 됐으니까 이 상태들을 저희가 동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외부의 다른 값들이랑 연결을 해주거나 해야겠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UI 라이브러리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불편한 진실에 마주했어요. 이런 선언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상태 관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리액티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와 이제 UI 선언과 이벤트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받으면은 이제 액션을 하는 걸 발생을 시켜서 상태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액션을 받으면은 다음 상태가 나오죠. 다음 상태만 나오면 좋은데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이펙트는 UI 개발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UI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액션 호출을 위해서 많은 사전 조건들을 붙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상태 변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전 조건,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이 DB나 캐시, 쿠키 뭐 이런 다양한 주변 환경이나 맥락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라 또 이 상태로부터 수많은 다른 상태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위가 잘려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 업무를 하면서 개발을 했던 UI 폼 중에 하나인데요. 데브시스터즈에는 이제 유연근무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하루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근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간 관련된 입력 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새 이제 많이들 신청하시는 재택근무 관련된 폼입니다. 여기 보면 필드가 몇 개 없어요. 이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필드는 3개밖에 없어요. 신청 일자, 그다음에 신청 시간 시작이랑 끝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서 필드가 3개밖에 없잖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UI 폼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필드는 3개인데 상태는 막 10개, 열 몇 개씩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해졌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시간을 넘기면은 뒤에 시간이 같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 뭐 마우스 키보드 인터랙션을 모두 지원해야 됐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키보드로 이제 넘기다가 시간이 넘어가면은 뭐 신청 일자가 같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또 이 시간 값들도 이 매터리얼 UI가 데이트 객체를 받기 때문에 이 신청 일자에 의존을 하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서로 굉장히 연결돼 있는 많은 인터랙션 처리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상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폼들을 몇 개 개발하다 보면은 UI 개발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더 어렵구나 라고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간단하게 이런 폼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만드는 것 중에 이제 뭐 이벤트 사전 등록 뭐 이런 폼이 있는데 이런 폼들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항상 또 그래도 이 정도는 금방 하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폼을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주로 뭐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네, 이런 컴포넌트 코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폼을 그리고
뭐 서브 및 액션이 있는 컴포넌트 코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HTML을 그리기만 하는 코드예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 상태나 이제 로직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넘버를 입력을 하는 상태와 그 바인딩된 입력 폼을 또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그 어그리먼트 체크박스 이런 걸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및 액션을 구현을 해야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서비스에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비동기 요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먼저 그 비동기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서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다른 상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고 그걸 호출하는 거를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폼에다가 바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빈 필드거나 잘못된 입력을 했을 때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액션 호출하기 전에 이제 밸리데이션도 주변에 들어가고요. 네, 근데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100%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에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러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뭐 리액트 스테이트 같은 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폼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폼에 이제 정상적인 동작은 다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구현하고 있었는데 방금 봤더니 에러 상태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 에러 상태 그릴 화면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디자이너 분한테 이거 뭐 디자인이 빠진 것 같아요라고 뒤늦게 요청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은 이제 기다리거나 다른 걸 개발하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개발하다 보면은 또 이제 컴파일러가 뭐라 합니다. 여기 트루랑 폴스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고민을 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안 그릴지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UI 개발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항상 복잡해질까? 결국에는 이게 바텀업 접근 방식의 함정인 것 같아요. 바텀업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UI 개발을 할 때 뭐 UI가 아니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문제를 작게 나눠 가지고 그 작은 거부터 빨리빨리 해결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로 저런 UI 개발을 할 때도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바텀업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UI가 그냥 선형적으로 점점 복잡해집니다. UI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텀업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바텀업 접근 방식으로 조그만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코드가 너무 더러웠어요. 아까 보신 그 코드처럼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막 상태가 별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또 false나 true 같은 이제 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오지 않을 상태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코드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코드가 복잡해지고 오랫동안 개발이 되면은 분명히 다른 분들이 그 코드를 보고 고쳐야 될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은 뭐 항상 사람들이 만든 코드에는 역사가 있고 뭐 저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존중을 하면서 넘어가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인 상태 차트라는 이제 관련된 책에서도 꼭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UI 개발은 보통 이제 강력한 개발 도구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개발 중에서는 쉽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개발 도구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진 않고 그리고 그 UI를 유지보수하는 데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이런 언급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미리 하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데이터 형식에 대한 모델링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인지는 하는데 그 비헤이비어 동작을 모델링하는 거는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UI 개발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벤트를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액션을 쏘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모델링해야 된다라는 인식까지는 이제 처음부터 쉽게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모델링하는 훌륭한 아주 고전적인 이제 기법이 있어요. 이제 바로 Finite State Machine이라는 건데요. 뭐 흔히 사용하시는
뭐 입력을 검증할 때 뭐 정규 표현식 이런 걸 사용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일종이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정의된 모델을 토대로 그 동작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UI 개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 개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정의고요. 이제 그 수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한 개념이라고 해요. 오토마타 이론에서 왔고,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그 결정적 유한 오토마타라고 하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식을 보고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보자면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항상 단일 하나의 초기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유한한 다른 존재할 수 있는 상태들을 나열해서 이제 몇 가지 또 유한한 상태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들이 또 유한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이벤트를 받았을 때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이런 트랜지션,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게 그 결정적으로 동작한 오토마타 이론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머신으로 정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은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프로미스에 대한 다이어그램이고요. 프로미스의 동작을 보면은 프로미스도 하나의 상태 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미스 상태 머신을 보면은 저희가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도 명확하게 모델링이 이미 되어 있죠. 이제 상태 머신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될 때 액션을 통해서 이제 그 상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을 때 호출할 로직들을 미리 바인딩을 해놓는 식으로 프로미스를 많이 쓰죠. 근데 이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비동기 처리나 이런 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좋다. 네, 프로미스가 상태 머신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안 쓰지? 네, 이거는 이제 뭐 찾아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웹 개발하기 한참, 뭐 개발을 시작하기도 한참 전인 2011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쇼피파이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상태 머신 좀 쓰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글도 있었고, 이 글에 반박 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해커뉴스가 한번 불탄한 거를 제가 하나 찾았었는데, 네, 요약을 하자면은 상태 머신을 많이들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야근이라고 하는 이제 애자일 쪽에서 얘기하는 원칙에 근거를 합니다. 이제 그 실제로 그게 필요해질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탑다운 방식을 많이 비판을 하는 이제 XP에서 얘기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상태 머신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도 막상 그때가 되면은 뭔가 변경이 되거나 해서 못 쓸 가능성이 있고, 또 초기에 도입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필요할 때가 돼서 그때 도입하려면 이미 늦었다, 이런 이제 뭐 솔직히 어느 부분 특정 부분은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 머신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동작을 모델링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써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그 방금 이제 만들었던 폼을 저희가 상태 머신으로 다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이제 복잡한 중간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이니셜 스테이트가 보이고, 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뭐 입력값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태를 개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입력값이 올바를 때만 서브밋을 하도록 트랜지션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밋을 하면은 펜딩 레지스터라는 상태로 가는데, 이 펜딩 레지스터에서는 비동기 요청,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거고, 거기서 이제 에러가 가든지 아니면은 성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동작하는 동작 모델을 가지면은 저희가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상태를 쓰는데 뭐 문자열을 쓸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를 정의하든지 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보였던 유한한 개수의 상태와 유한한 개수의 이벤트 액션들을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네, 여기서 있었던 뭐 이니셜 스테이트까지 포함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언어가 이제 패턴 매칭이나 이런 팬시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언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스위치 케이스를 중첩하든지 해가지고 많이들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중첩된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이벤트를 어떤 액션을 받으면은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전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액트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리듀서라는 패턴이기도 해요. 리듀서로도 상태 머신을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실제 컴포넌트 코드에서는 이거를 특정 이제 아까 사이드 이펙트는 트랜지션 부분에서 진입할 때나 이럴 때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러니까 상태 전환이 일어났을 때 거기다 이펙트를 걸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요청을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별다른 이제 로직 없이 중간 사전 조건들만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도 이제 적어도 이제 저희가 미리 모델링 해놓은 그 동작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상한 이거는 이제 1초마다 서브밋을 누르는 이런 코드를 넣어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로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어떤 액션을 호출해 줄 건지만 이제 명확하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코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네, 저는 리액트를 쓸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상태를 추가하는 일은 이제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미리 제한된 상태로부터 동작을 예상 가능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그 많이 코드도 깔끔해지고 이제 버그를 잡기도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를 쓰니까 저는 리액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set 스테이트, 뭐 유즈 스테이트보다는 리듀서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라고 저는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뭐 방금 데모 코드를 보고 저는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쓰는데 이런 구문이 없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특정 언어 기능이나 이런 데 정석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유한한 개수의 상태를 먼저 정의한다. 유한한 개수의 이벤트를 정의를 한다. 그리고 전환을 미리 모델링을 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보통 있는 언어 기능들로도 많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겠죠. 중첩 스위치 케이스 이런 거 저도 이제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동작을 깔끔하게 모델링을 해서 코드 깔끔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 아까 이런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인간의 디자인하는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리 동작을 다 예상을 하고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코딩보다는 항상 테스팅이나 에지 케이스, 버그를 잡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알고 있는 경로를 미리 최적화를 해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아무리 꼼꼼하게 챙겨도 항상 이제 벗어나는 엣지 케이스 같은 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상태 머신 하면은 항상 같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스테이트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상태 폭발이라고 할게요. 이게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태 폭발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설계하다가 빼먹은 상태 아니면 기능이 추가돼서 새로운 상태가 필요할 때 아니면 엣지 케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뭐 별도의 다른 상태가 필요할 때 저희가 상태를 하나 추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태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미리 정의돼 있던 동작의 상태를 하나 끼워 넣었을 뿐인데 여기에 다른 상태들이랑 연결들을 전부 다 이어주면서 이제 모델링 해야 되는 가지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밸리드 인밸리드 이런 상태가 있었잖아요. 이 동작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상태 머신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새로운 상태를 추가하면은 이 조합들이 이제 섞이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지 상태가 되고, 또 여기에 한 가지 상태가 더 추가되면은 곱하기 2를 더해가지고 총 8가지 상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결정적인 동작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미리 다 모델링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개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불림 플래그 쓰는 거랑 그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일단은 뭐 적어도 불림한 플래그보다는 조금 더 결정적인 동작 방식이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언체인지드인데 뭐 인밸리드나 밸리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태 머신을 안 쓰게 되는 이유는 그 불리언 플래그는 이스케이프 해치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그 플래그를 안 쓰고 그냥 벗어날 수 있는데, 상태 머신을 통해서 동작을 미리 모델링하고 개발을 한다면은 그런 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 모델을 결국 수정을 해야 개발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상태 머신을 많이들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스테이트 차트라 그랬잖아요. 상태 머신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스테이트 차트는 뭔가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뭐 순서도 다이어그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스테이트 머신을 조금 확장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의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정말 반세기가 지나는데, 그 시기에 이미 이런 UI 복잡성 문제를 고민을 하고 이런 동작의 결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 방법론을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데이비드 헤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신 그 스테이트 차트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많이 UI 개발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상태 머신을 통한 UI 모델링의 한계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들을 도입을 했어요. 먼저 일단은 그 상태 머신으로 표현된 이제 그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겠죠. 거기다가 뭘 추가했냐면은 그 깊이, 그리고 그 직교성,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3가지 개념을 추가한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테이트 차트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이런 뭐 병렬 상태 머신을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머신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밸리드, 이네이블드, 언체인지드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병렬로 존재한다면은 여기다 아무리 추가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태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상태 전환은 저희가 이벤트를 쏘면은 각 하위 상태 차트들한테 브로드캐스트로 전파를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인풋을 바꿨을 때 뭐 언체인지드가 체인지드로 바뀌고 밸리드가 인밸리드로 바뀌고, 하지만 이네이블드나 디세이블드는 영향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위 차트들한테 상태를 전파하는 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첩 상태 머신, 그러니까 깊이를 더하면은 상태 머신을 중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차트에서는 언체인지드에는 아까 밸리드나 인밸리드가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고 적은 트랜지션만으로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들을 막 확장을 해놔가지고 그 상태 차트라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차트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법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종류에 마찬가지로 이니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태에서 자기 상태로 전환되는 셀프 트랜지션 같은 게 있고, 뭐 아니면 상태가 전환됐을 때 몇 초 있다가 어떤 거를 실행하는 그런 딜레이드 트랜지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전환을 막기 위해, 조건으로 막기 위해서 그 가드가 된 트랜지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상태들이 전환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이드 이펙트
아니면 상태 변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이라는 걸 추가로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상태 차트에 진입을 할 때 엔트리 액션 그리고 나갈 때 exit 액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 머신을 확장을 해서 상태 차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아까 동작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 개발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수월하게 만드냐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작 모델을 컴포넌트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의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뭐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동작에 대한 것들을 미리 기술을 해놓고, 컴포넌트는 그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할 건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작 변경을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코드를 더 쉽게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동작 모델을 컴포넌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 상황에서는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냐보다는 사실 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팀에는 이제 비개발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시는 동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뭐 개발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꾸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코드를 짜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 대화를 어렵게 하고 제품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만큼 별로 아키텍처 얘기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상태 차트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 비개발자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하이레벨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개발에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로우 레벨한 접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탑다운 디자인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런 팀에 계신 비개발자, 같이 협업하는 동료들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은 이미 탑다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하세요.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를 개발을 하려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숨쉬듯이 탑다운 디자인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반면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브시스터에서 다른 기획자분이랑 이런 상태 머신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핵심 동작을 기획 단계에서 함께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실제 서비스 쪽 비즈니스 로직이랑은 별개로 이제 독립적으로 저희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동작 모델을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각화 도구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저희 팀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이거를 다 통합해서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태 차트가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이제 뭐 이거는 프론트엔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서버에도 이런 동작 모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에러라고 했는데 아까 짠 코드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에러냐, 에러라는 건 저희가 제어하지 못했을 때 에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행동이 API 레벨에서 뭐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뭐 이미 등록된 사용자여서 실패를 했는가, 아니면 뭐 번호가 틀려서 실패를 했는가, 아니면 뭐 인프라가 다운돼서 실패를 했는가, 이런 예상 가능한 이제 케이스들은 서버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저희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GraphQL이나 이런 언어 이제 API 레벨에서도 그런 충분한 표현력을 가진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냐 서버냐에 관계없이 이런 동작 모델을 미리 충분히 설계를 해놓는 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차트를 쓰려면은 몇 가지 이제 도구를 알면 좋은데요. 이 스테이트 차트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개발이 됐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논의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W3C 이제 워킹 그룹이 생겨가지고 한 2005년 정도부터 이제 거의 10년 넘게 이제 표준화가 된 사양이 존재를 해요. SCXML이라고 이제 XML로 표현을 해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이제 도구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표준 사양이 존재합니다. 이 표준 사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태 차트를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뭐 얘기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이런 상태 차트 주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쪽에 굉장히 좋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엑스스테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엑스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SCXML 사양이랑 그 데이비드 헤럴이 주장한 그런 스테이트 차트 개념을 이제 그런 형식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JSON 포맷이나 아니면 SCXML로 직렬화를 하고 다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프레임워크랑 독립적인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과 이제 별도로 이제 호환 레이어를 두고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유사한 이제 액터 모델이나 그런 이벤트 기반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스테이트를 써보니까 뭐가 좋냐? 그 자체적인 시각화 도구랑 테스팅 도구가 다 훌륭하게 지원이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그런 프로미스 상태 머신 이런 거를 제가 별도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로 하지 않아도 개발을 하면서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눌러보면서 실제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기획자분도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었냐? 제가 정말 이제 상태 관리가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 저런 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라는 이런 대표적인 저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웹 광고 형식으로 뭔가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플레이 할 수 있는 플레이어블 애들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리액트랑 픽시.js라는 캔버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저 이제 귀여운 용쿠의 다양한 상태를 이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 용감한 쿠키의 동작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미리 이제 그 상태 차트로 만들어 놓고 개발을 진행을 하니까 꽤 수월하게 애니메이션을 이제 연결할 수 있었고 실제 모바일 게임으로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떤 차트들이 쓰였냐? 보면은 뭐 점프 버튼, 슬라이드 버튼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런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다른 노드들이 참조를 할 수 있게 값을 세팅하는 액션이 트랜지션에서 호출이 되고 또 반대로 뭐 점프 버튼이 한번 눌렀다 떼기 전에 다시 누를 수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쿠키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뭐 다양한 규칙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충돌을 했을 때 데미지를 받았다. 그러면 데미지를 받고 나서 한 3초간은 무적이다. 그리고 그 쿠키를 보면은 그 데미지를 받아서 죽었을 때랑 아니면 뛰다가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쳐서 죽었을 때랑 또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커다란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 그 용감한 쿠키에 뛰는 모션을 관리하는 차트인데 제가 이것조차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프레임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션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를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 정도의 모션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더블 점프 같은 것도 착지할 때 아주 잠깐 프레임 동안 착지하는 모션이 있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미리 동작 모델을 설계해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 저 점프를 한 번 누르고 두 번째 눌렀을 때 더블 점프가 되고 그 이상 점프를 눌렀을 때 뭐 더 이상 점프가 없고 이런 것들을 차트로 만드니까 제가 예상한 동작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많은 코드를 추가하지 않고도 이제 이런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와 유사한 거를 외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스테이트 라이브러리랑 상태 차트 이런 개념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 차트는 온라인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에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그 이런 쿠키나 이런 거 컴포넌트와 관계없이 동작이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임포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캐릭터 아니면 뭐 버튼 이런 게임 시스템에 입혀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모델링이 미리 돼 있으면은 굉장히 개발이 쉽고 빠르구나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차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바텀업 접근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태 차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순한 상태 머신들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다른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거를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엔지니어링은 트레이드 오프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상태 머신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빠른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그냥 바텀업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적절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미리 큰 스케일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저런 스테이트 차트를 처음부터 도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상황은 이제 매 프로젝트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초기에 빠른 거는 아무래도 리듀서를 명확하게 짜서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컴포넌트에서는 리듀서로 상태 관리를 하는 편이지만은 큰 스케일에서는 이제 저런 상태 차트를 도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 차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뭐 저거 외에도 이제 상태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뭐 히스토리 뭐 이런 다양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에릭이라는 이제 분이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제 상태 차트를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과 흔히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라이브러리들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스테이트 차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차트 GitHub IO에 들어가셔서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저 스펙트럼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올리고 서로 같이 해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태 머신에 관련된 이제 굉장히 추천한 발표들이 있는데요. 저 엑스스테이트라는 라이브러리 저자인 이제 공교롭게도 저 개념을 창립한 사람이랑 이름이 같은 이제 데이비드라는 분이 저런 발표 상태 머신을 이제 리액트 커뮤니티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발표들 중에 이제 추천하는 발표들 몇 가지를 뽑아봤고요. 개념들을 설명하는 발표랑 그리고 상태 머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테스트 모델을 테스트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사실 상태 차트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런 엑스스테이트라는 라이브러리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평소에도 이제 유즈스테이트 대신에 이제 유즈 리듀서나 이런 걸로 기본적인 상태 머신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이제 복잡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상태 차트라는 거를 공부하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